안녕하십니까? 또 만났네요. 자, 오늘은 2차시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영역이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땅, 바다, 하늘에 대해서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이고요. 이것을 영토, 영해, 영공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영역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고요. 부속 도서라 하면 거기에 딸려 있는 3천여 개의 섬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비롯하여 거제도, 강화도 등의 여러 섬들을 다 부속 도서라고 하는 거죠. 영토는 명확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바다예요. 바다에는 특별한 경계선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약속을 정했습니다. 각각의 나라는 해안선에서 12해리까지를 그 나라의 영해로 삼자고 1해리는 위도의 1분에 해당합니다. 자, 위도 1도, 2도 알죠? 위도나 경도도 시간처럼 60진법으로 이렇게 세게 돼요. 그래서 1도의 60분의 1을 1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해리는 위도 1분에 해당하는데요. 대충 정확히 1852m입니다. 12해리니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에요. 20km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아무튼 영해는 해안선에서 12해리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해안선이라는 게 밀물대와 썰물대 해안선이 달라요. 자, 우리 해안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이 조금 빠져서 갯벌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 갯벌을 육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다 일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지도에서 그려져 있는 해안선 있죠? 지도를 봤을 때 해안선. 지도 속에 있는 해안선은 밀물선입니다. 바닷물이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의 선이 지도에 그려져 있는 해안선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높이를 이야기할 때 산의 해발고도 이렇게 바다에서 출발한 고도라고 했을 때 그 해발고도의 기준이 되는 0m 선은 밀물선과 썰물선, 즉 바닷물이 가장 낮았을 때와 가장 높았을 때의 중간선이에요. 인천 앞바다의 중둔 해수면이 해발고도의 0m 선입니다. 그런데 영해에서의 기준선, 영해에서의 해안선은 썰물선입니다. 바닷물이 제일 많이 낮아졌을 때 있죠? 그때의 선을 해안선으로 삼아 거기에서부터 12해리까지를 그 나라의 영해로 인정을 합니다. 복잡하죠? 앞에 말했던 두 개는 그냥 상식적인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방금 말했던 영해의 기준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영해는 해안선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라고 하는데 이때 해안선이란 최저 조위선, 다시 말해 바닷물이 가장 낮았을 때의 선, 그 선을 해안선으로 삼아 거기서 12해리까지를 일반적으로 영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선을 우리가 통상기선이라고 해요. 즉 통상적인 기준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기준선, 즉 통상기선이란 최저 조위선이란 뜻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귀엽죠? 자, 우리나라에 보면 서해안과 남해안에 섬들이 되게 많아요. 자, 서해안에 만약 해안선에서 12해리를 그린다면 이 섬들도 해안에서 12해리를 그리고 이렇게 섬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이렇게 해안선에서 12해리를 그리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의 영해가 어디까지 있는지 그 경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너무 복잡한데? 너무 복잡해서 파악하기 어렵겠죠. 어쩌면 섬과 섬 사이에 영해가 아닌 공해가 들어가기도 하겠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을 지키는 해양 경찰들이 너무 힘들겠죠. 자,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들 그런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영해 설정의 기준선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해안선이 단조로운 곳이나 혹은 혼자서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섬에서는 통상적인 기준선인 해안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안선에서 12해리, 즉 통상기선 12해리를 쓰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서해나 남해처럼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고 섬이 많은 곳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을 몇 개를 콕콕 찍어요. 그런 다음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잇고 이 직선으로 이은 선을 기준선 삼아 거기에서 12해리를 영해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가장 외곽에서 그려지는 선 이걸 직선기선이라고 하고 거기서 12해리. 이게 서해안과 남해안에서의 영해 설정 방식이 됩니다. 동해안에서도 호황 앞바다, 우리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곳 있죠? 거기에서도 이렇게 복잡하게 쑥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직선기선을 쓰고 있어요. 직선기선에서 12해리 이렇게. 울산 앞바다에서도 직선기선을 소규모로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12해리 이런 식으로요. 자, 정리하면 영해는 기선에서 12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해안에서는 통상기선 12해리, 우리나라는 동해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가 해당되고요. 해안선이 너무 복잡하거나 섬이 많은 경우에는 가장 외곽을 직선으로 이어서 만들어진 직선기선에서 12해리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부산 앞바다 대한해협이에요. 거기는 너무 가까이에 일본의 대마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직선기선 12해리 하고 일본이 직선기선 12해리를 하게 되면 거의 두 나라의 영해가 맞닿게 돼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배라든가 다른 것들이 이 두 나라의 영해가 맞닿아 있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일본 열도라는 거대한 그 섬을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항로가 너무 멀어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 간의 교통로가 될 수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모두의 바다, 즉 공해를 확보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대한해협에서는 3해리만 우리의 영해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한해협에서는 직선기선 3해리, 일본도 직선기선 3해리, 가운데 공공의 바다, 공해를 두고 있죠. 자, 정리하면요. 일반적인 바다는 12해리이다. 그렇지만 대한해협에서는 3해리이다. 정리됐죠? 자, 다음에 영토와 영해의 위쪽 하늘을 영공이라고 합니다. 자,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영공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예요. 물론 위쪽 하늘이라고 해서 뭐 달나라까지 연장되는 건 아니고요. 대기권까지를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위성이라든가 비행기를 통한 이동이 많아지면서 영공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용어에서 느껴지는 거, 경제적인 면에서 배타적이다. 맞습니다. 좀 전에 알아봤던 영역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해서 거의 모든 모든 항목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우리의 영토와 영해에 대해서는 우리의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은 통행하는 것,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것, 즉 어업이라든가 지하자원이라든가 혹은 경제적 목적에 의해서 설치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면 우리나라의 규제를 받아야 해요.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자, 이게 배타적 경제수역인데 이 배타적 경제수역은 통행이 자유로운 수역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범위가 넓어요. 기선에서 200해리까지입니다. 이때의 기선은 영해 설정의 기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선에서 12해리까지가 영해이고
기선에서 200캐리까지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순수한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에서 0회를 뺀 188회리, 0의 바깥쪽에 188회리가 순수한 배타적 경제수역이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과 너무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 서해에서는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칠 수밖에 없고 동해와 남해에서는 일본과 많이 겹칩니다. 자,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그 경계를 서로 이렇게 정해야겠죠? 이게 바로 한국과 일본 간에 있었던 한일 어업협정, 중국과 있었던 한중 어업협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결국 동해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함께 어족 자원을 관리하는 한일 중간 수역이 만들어졌고 서해에서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공동 어업 관리 수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교과서 12쪽에 보시면 아래 지도가 있죠. 자, 그런데 동해에 한일 중간 수역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기하학적인 구조로 좀 되어 있는데요. 독도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즉, 일본에서 독도를 우리나라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한일 어업협정에서 명확히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당연히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 맞잖아요. 따라서 우린 여전히 독도가 우리의 영토이고 독도 주변 12해리는 우리의 영해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한일 어업협정에서는 독도 주변 바다가 한일 중간수역이라고 하여 한국과 일본이 함께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수역으로 정해졌습니다. 한일 어업협정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것이 바로 한일 어업협정. 이걸 만들게 된 배경은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 과정이었습니다. 교과서 13쪽을 보게 되면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오른쪽 아래에 이어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이어도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우리나라의 영해보다도 훨씬 더 아래쪽에 있고 그리고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즉 한국과 중국의 한중 어업협정에서 논의되어 있지 않은 수역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 이 이어도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해양과 기상에 대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곳인데요. 이것에 대해 중국이 자꾸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빨리 철수해라, 철거해라. 왜냐하면 이 이어도의 위치가 중국의 기선으로부터 200캐리 이내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수역에 포함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곳에 이걸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도 들어와 있다. 특히 이어도의 위치가 우리나라에 더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경계를 설정하더라도 이어도는 우리 측 경제수역 내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또한 이어도에 설치된 종합해양과학기지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학 연구를 위한 그런 시설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이거를 철거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어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학창시절 때 가장 재미있었던 TV 프로는 뭐였냐면 전설의 고향이었어요. 엄청 무서웠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것은 내 다리 내 너 라는 거였는데요. 그거 말고 이어도에 대한 게 기억이 나요. 계약함을 말해줄까요? 자, 아무튼 이어도에 대한 전설의 고향 내용은 계약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어도는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상상의 섬이에요.
제주도 남쪽에 이어도라는 섬이 있대더라. 그런데 그 섬은 천상의 섬 같은 곳으로요. 여자들이 막 이렇게 날개옷, 하늘하늘 날개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여인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남자들이 사이렌의 노랫소리에 홀려서 가듯이 이 이어도에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이곳에 살게 되면서 남자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도 쪽으로 간 남자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남자들이 적었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어도가 있을 거라고 전설상에 이어도가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암초 하나를 발견했어요. 평상시 때는 수면 아래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데 아주 큰 파도가 치게 되면 그 암초가 보이게 됩니다. 아마도 이오도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됐던 그 남자들은 어쩌면 이 암초에 부딪혀서 죽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죠. 자, 아무튼 제주도 전설에 나오던 이오도, 그 이오도의 이름을 따서 이 암초에다가 그 이름을 따서 지어주었습니다. 자, 다음은 독도에 대한 건데요. 독도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되죠. 혹시 독도 노래 아신가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또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동경 132 북위 37 평균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자 200리 심리가 4km니까 200리는 80km란 뜻이겠죠. 자 이렇게 독도 노래는 되게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는 경상북도에 속해 있다. 울릉도에서 백길 따라 200리 약 80km 거리에 있다.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그 정도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독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되는데, 자, 독도는 엄청 큰 화산섬이에요. 작잖아요, 사진에서는. 그런데 동해가 수심이 아주 깊어요. 동해의 수심은 거의 태평양 한가운데의 수심, 그러니까 태평양의 평균적인 수심 수준인데요. 거의 2000m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독도는 해발 독도 뿌리에서부터 2000m 이상 솟구쳐 올라온 산이에요. 거의 백두산만 한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은 물속에 잠겨 있고 정상 부위만 물 위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화산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백두산, 그리고 한라산, 울릉도, 독도. 이 화산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38선 인근의 용암대지라고 용암해에서 만들어진 지형이 있어요. 자, 이 화산들 중에서 가장 먼저 폭발한 게 독도입니다. 독도가 동해의 망망대해에 있는 데다가 폭발 시기, 즉 형성 시기가 빠르다 보니까 아주 긴 세월 동안 비바람에 닦였겠죠. 그래서 현재처럼 몇 개의 돌의 섬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울릉도처럼 꽤 큰 섬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파도에 깨져서 현재와 같이 동도와 서도라는 제법 큰 두 개의 섬과 수십 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정복한 뒤 우리의 영토가 되었고 그 뒤로도 계속 영토로 인정하고 영유되어 왔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뿐만 아니라 동국지도에서도 울릉도와 더불어서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지요. 적어져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도나 고문헌에서도 그리고 대항해 시에 유럽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에서도 동해를 동해나 조선해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기록한 자료들도 꽤 많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뭐라고 한들 독도는 우리 땅이죠. 자, 독도는요,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속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독도 주변은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데요. 독도 아래에서는 난류가 올라오고 독도 위에서는 한류가 내려오면서 독도 주변이 한류와 난류가 이렇게 맞부딪히는 조경수역이에요. 조경수역이라는 것은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한류성 물고기와 난류성 물고기가 통과하는 길목으로서 어족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어업에 있어서 꽤 중요한 공간이죠. 그리고 또 독도 지하에는 심해에는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하여 고체 천연가스가 다량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독도 주변에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확보함으로써 우리는 자원 부국이 될 수도 있죠.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현재 기술로는 상용화 되기 좀 어렵습니다. 이걸 채굴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자,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곧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도는 희귀 동식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요. 천연보호구역으로 섬 전체가 지정되어 있기도 하죠. 자, 오른쪽에 15페이지에는요. 동해 표기의 역사에 대해 적어져 있죠. 즉, 우리가 동해를 동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은 이 바다를 누가 영위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죠. 자, 동해 표기의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삼국사기에도 그렇게 적어져 있기도 하고 아까도 말했듯 일본의 문헌에도 그렇게 적어져 있죠. 즉,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바다는 일본의 무대였다기보다는 바로 우리 민족의 생활 무대였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죠. 자, 이에 대해서 교과서를 보면서 자세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16쪽으로 넘기면 동해 표기의 중요성과 주권 확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적어져 있지요. 그리고 아래 사진에는 독도 봉오리의 공식적인 명칭에 대해 적어져 있어요. 섬은 크게 동도와 서도라고 하고요. 거기에는 가장 높은 봉오리를 우산봉과 대한봉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